1806년 4월 유럽 대륙에서 나폴레옹이 맹위를 떨치고 있는 사이 해군 제독 한 사람이 조용히 프랑스로의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그의 이름은 피에르 두 빌레브, 바로 트라팔가 해전에서 프랑스를 패배로 이끈 장본인이었죠. 호텔방에 홀로 앉은 빌레브 제독은 황제 앞으로 서신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황제의 답장은 오지 않았죠. 황제의 신임을 잃었다고 판단한 빌레브는 마지막으로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를 씁니다. 사랑하는 아내에게, 당신이 이 충격을 어떻게 견딜까 걱정이요. 이런 운명으로 태어나지 않았건만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미 되어버렸어. 부디 잘 있어요. 닷새 후 빌레브는 가슴을 6차례 찔린 채 시체로 발견됐습니다. 그는 프랑스 해군의 패배를 상징하는 인물이 됐고 반대로 영국의 넬슨 제독은 승리의 표상이 됐습니다. 그러나 이런 결과는 예상치 못한 일이었습니다. 트라팔가 해전이 있기 25년 전 프랑스 해군은 영국만큼이나 강했습니다. 지휘관들의 영웅적인 면모나 군사적 지략으로도 승패의 원인을 규명할 수는 있겠지만 진짜 이유는 더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프랑스 해군이 사상의 차이로 인해 분열되는 사이 영국 해군은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고 바다에서 실전 경험을 쌓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그리하여 영국은 사상 최고의 막강한 해군을 보유하게 됩니다. 17세기가 끝나갈 무렵 바다의 최강자는 영국이 아니라 프랑스였습니다. 1690년 프랑스 함대는 네덜란드와 영국을 무찔렀고 짧지만 영국 해협을 완전히 장악하기도 했습니다. 이토록 강력하게 프랑스 해군을 양성한 건 선견지명이 있었던 수상 콜베르였습니다. 그러나 당시 국왕이었던 루이 14세는 육군에 더 관심이 많았죠. 프랑스의 위협이 되는 건 바다가 아니라 육지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후 점차 쇠퇴하기 시작한 프랑스 해군은 1756년에 시작된 7년 전쟁에서 영국에게 무참히 패배하고 맙니다. 그러나 25년 뒤 미국 독립전쟁에서 프랑스 해군은 부활했습니다. 프랑스는 미국을 도와 체사피크 전투에서 영국에게 승리를 거뒀고 결국 영국은 미국 식민지를 잃게 됐죠. 이런 중차대한 시기에 영국에선 완고하고 독실한 기독교도인 찰스 미들턴이 해군 통제관에 임명됩니다. 그는 후일 마람경으로 불린 인물이었죠. 마람이 이 위치에 오른 것은 그의 조직관리 능력 덕분이었습니다. 그는 바다에 떠있는 함선뿐 아니라 조선소, 배의 유지 및 보수, 식량, 의료 지원 등이 성공적인 해군의 필수 조건임을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바람은 공인으로서의 의무에 철저한 사람이었습니다. 일을 할 땐 포괄적인 지식과 다방면의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행동은 공명정대하고 확고하며 결단력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자금을 쓸 땐 엄격하고 검소해야 합니다. 체사피크 전투 후 영국 해군은 운이 닿은 듯 보였지만 오히려 바람은 해군의 위력을 입증하는 기회로 삼았습니다. 육군과 달리 해군은 능력에 따라 진급이 보장됐고 새로운 사상에 더 개방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바럼은 시간 개념이 별로 없었던 그 시기에 시간에 의해 모든 걸 판단한 선구적인 인물이었습니다. 시간에 의해 인물을 평가했으며 선물이나 뇌물 대신 시간에 따라 정해진 보수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게다가 육군과 달리 해군은 국민들의 존경의 대상이었습니다.
한편 영국인들에게 안전하고 자유로운 무역은 제국의 번영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당시 서인도 제도에서 난 커피, 차, 설탕을 실어 오려면 해적이나 경쟁 국가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야 할 필요성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영국 해군은 이 상선들을 보호해주고 대신 세금을 걷어들여 70척의 최전방 공격선을 포함해 군함 250척이 넘는 상비군 함대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어떤 적과도 대적할 수 있는 큰 규모였죠. 한편 체사피크에서의 패배를 만회하기 위해 바람은 영국 함대를 증강시키는데 온 힘을 다 쏟았습니다. 그러나 해결되지 않는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조개였죠. 나무로 만든 배 표면은 아주 빨리 해양 생물로 뒤덮이게 됩니다. 해파리나 조개류가 들러붙으면 매끄럽고 반짝이는 외관은 금방 손상되는데 그러면 파도를 헤쳐나가는 것도 어려워집니다. 그런 게 많이 자라 있으면 깨끗이 손질된 배를 따라잡는 건 아예 불가능해집니다. 이제 바람의 제일 큰 적은 조개였습니다. 모든 군함은 6개월에서 12개월에 한 번씩 마른 잔교에서 수리를 받아야 했지만 만일 이 간격을 길게 늘릴 수만 있다면 바다에 더 많은 군함을 띄울 수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익을 보게 되는 셈이었죠. 마침 바람은 배 표면을 구리로 덧칠해 조개류를 퇴치하는 신기술이 개발 중이란 걸 알게 됩니다. 바람은 위험을 무릅쓰고 전 군함에 구리를 입히라는 명령을 내렸는데 그 후 영국 해군은 전투에서 월등해진 전력을 선보이게 됩니다. 영국 군함은 빨라졌고 프랑스와 스페인 군함을 능가하는 성능을 보였습니다. 1793년 100척이 넘는 배 하단에 구리를 덧칠하는 대대적인 계획이 펼쳐졌습니다. 해군과 그 기반 시설의 강화를 위해 영국이 얼마만큼 투자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였죠. 하지만 바다 건너 프랑스도 가만히 두고 보지만은 않았습니다. 루이 16세와 프랑스의 상인 계급 역시 무역과 국가의 안녕에 바다가 미치는 중요성을 점점 깨달아가고 있었죠. 프랑스는 군함을 80척까지 늘렸고 비슷한 규모인 동맹국 스페인 함대와 연합해 수적으로 영국을 앞질러 버렸습니다. 1780년대에 이르러 프랑스 해군은 최고 정점에 달했습니다. 항해 기술도 뛰어났고 군함과 기반 시설도 나무랄 데가 없었죠. 프랑스인들의 기억 속엔 그때가 해군의 황금기였습니다. 그러나 1789년 모든 게 변했습니다. 프랑스 대혁명 이후 육군이 전 왕당파와 새로 징집한 신병들을 한데 모아 성공적으로 군을 재정비하는 동안 해군은 풍비박산이 났던 것입니다. 1793년과 94년 자코뱅당의 공포정치 하에서 왕당파 선원들은 탄핵을 당하거나 살해됐고 장교의 4분의 3이 국외로 추방되거나 단두대의 이슬로 사라졌습니다. 또한 해군의 중추적인 그룹인 5,000명의 포병대원들도 바다의 귀족이라 하여 해산당했죠. 해군은 혼란 그 자체였습니다. 정기적인 선체 보수 작업이나 적절한 보급 없이 항해 나선 배들은 침몰하기 일쑤였고 선원들은 굶주림에 시달렸습니다. 혁명 이후 취해진 이런 정책들은 해군 장관인 생안드레의 주도하에 벌어졌는데 그는 프랑스의 국기에 삼색을 도입한 인물이었습니다. 생안드레는 지휘관들의 능력보다 정치적 성향과 혁명에 대한 태도를 중요시했어요. 결국 해군은 바다나 항해는 모르지만 혁명엔 도통한 인물들로 꽉 차게 됐습니다. 이런 과열된 혁명 분위기 속에서 젊은 해군 장교였던 피에르 빌레브는 좌절을 맛보게 됩니다. 그는 오랜 해군 전통을 자랑하는 지방 귀족 가문 출신이었습니다. 빌레브 같은 이들에겐 1792년이 엄청난 충격이었을 겁니다. 2월에 함장으로 임명됐다가 11월엔 귀족이라는 이유만으로 밀려났으니까요.
상처가 아주 컸을 거예요. 1795년 다시 해군에 돌아오게 됐을 때도 빌레브는 충격에서 회복되지 않은 채였고 혁명에 어떤 영향을 받게 될지 미래에 대한 확신이 전혀 없는 상태였죠. 목숨이 늘 위태롭고 언제든 단두대에 갈지도 모른다는 걸 의식하는 조심스러운 사람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10년 뒤 이제 제독이 된 빌레브와 팔순고령이 된 바럼은 영국과 프랑스 사이에 결정적인 한판 승부를 앞두고 서로 대치하는 입장에 서게 됩니다. (1804년) 나폴레옹은 영국을 침공하기 위해 프랑스 해안에 진지를 구축하고 있었습니다. 오랜 숙적과 싸울 14만 대군을 수송할 바지선 1,400척은 이미 준비돼 있었죠. 나폴레옹은 그의 군대가 바다를 건너는 24시간 동안 영국 군함들을 영국 해협에서 깨끗이 몰아내길 바라고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이 작전이 성공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프랑스 툴롱에 주둔하고 있는 군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라토세 트레빌 제독이 이끄는 군단이었는데 불행히도 1804년 트레빌 제독이 사망하고 말았죠. 그래서 빌레브 제독으로 사령관이 대치됐는데 그 이후로 툴롱 군단의 사기는 현저히 떨어지게 됩니다. 모두들 빌레브가 아주 비관적인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빌레브의 비관주의는 프랑스 해군을 강타한 두 번의 재난을 겪으면서 생긴 것이죠. 처음엔 프랑스 대혁명, 다음은 1798년에 있었던 나일 전투의 악몽 때문이었습니다. 이집트를 침략하던 당시 혁명으로 전력이 약화된 상태였던 프랑스 함대는 나일강으로 영국 전함이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 강 하구를 봉쇄하고 있었습니다. 예상대로 넬슨의 전함이 접근해 왔고 프랑스 진영에선 일렬로 늘어서서 적과 맞서는 전통적인 방식의 전투에 대비하고 있었죠. 하지만 넬슨은 법칙을 깨고 함대를 분리해 일부를 육지 쪽에 깊이가 얕고 좁은 틈새로 보냈습니다. 프랑스 해군으로선 접근이 불가능하다고 봤던 곳이었죠. 이때 프랑스 함대 뒤쪽에 있었던 빌레브는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6시에서 6시 반쯤 전투가 시작됐는데 프랑스의 참패로 이어지고 있었습니다. 빌레브는 넬슨의 작전을 곧바로 이해했죠. 프랑스 함대가 양쪽에서 공격을 받아 전멸할 거라는 사실을 깨달았던 겁니다. 그러나 빌레브는 후미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다른 장교들이 아군 함선을 구출하러 나가자고 그를 설득해도 꿈쩍도 안 했습니다. 빌레브는 비관적인 현실주의자였고 걱정 많고 조심스러운 성격이었기 때문에 선뜻 나설 수가 없었던 겁니다. 결국 그는 아무것도 안 했습니다. 나폴레옹이 육지 전투에서 그 명성을 쌓아왔다면 넬슨은 나일강에서부터 이름을 알리기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전투에서 프랑스 함대의 80%가 파괴됐죠. 나일강 전투 이후 빌레브는 항상 열등감에 시달렸고 영국 해군이 넬슨 같은 훌륭한 지휘관의 손에 있을 때의 위력도 잘 알게 됐죠. 그러나 이런 대패에도 불구하고 진급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전투에서 멀찍이 비켜서 있던 두 명이 나폴레옹 함대의 중견 세력이 됐던 거죠. 바로 해군 장관이 된 데니스 데크레와 제독으로 진급한 그의 친구 빌레브가 주인공들이었습니다. 나폴레옹은 누군가를 사령관으로 임명할 때 늘 행운이 따르는가를 물었습니다. 그걸 제일 중요한 요소로 본 거죠. 나의 전투 이후 빌레브는 운 좋은 사람으로 비춰졌던 겁니다. 그로부터 6년이 흐른 후 빌레브는 나폴레옹의 원대한 계획을 수행해야 할 핵심 인물로 자리 잡아갔습니다.
그러나 툴롱 함대는 넬슨에게 봉쇄당한 상태였죠. 나폴레옹의 명령은 봉쇄선을 뚫고 탈출해 넬슨으로 하여금 서인도 제도의 마르티니크 섬까지 그를 추격하게 만들라는 것이었습니다. 빌레이브가 영국 해군을 이끌고 먼 바다에 나간 틈을 타 해협을 건너 영국을 무찌른다는 작전이었죠. 나폴레옹의 문제점은 모든 걸 미리 정해놓은 계획대로 한다는 거였습니다. 정확한 스케줄에 따라 함대가 이동하고 그 사이 해협을 건너려고 했는데 당시 대서양을 건너는 일은 몹시 어려운 일이었죠. 나폴레옹은 몇 날 며칠을 행군한 뒤 지도상의 특정 지점에서 타 부대와 합류하는 데 익숙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다는 그런 게 불가능한데도 그는 그 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전체 작전 자체가 너무 무모했습니다. 나폴레옹은 영국 해협을 건너는 일을 마치 강을 건너는 것처럼 손쉬운 걸로 보고 있었죠. 당시 여건상 그건 말도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이런 불가능한 계획이 빌레브에게 맡겨졌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나 작전의 성공을 확신한 나폴레옹은 빌레이브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즉시 출항하여 앞을 가로막는 적들을 과감하게 멀리 내쳐버리시오. 24시간만 영국 해협을 장악할 수 있게 해준다면 제독의 임무는 성공이오. 준비는 끝났어. 온 유럽이 우리를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어. 제독의 용기와 능력에 모든 게 달려있어. 네크레는 나폴레옹에게 빌레이브야말로 이 임무를 맡도록 운명지어진 사람이라고 추켜 세웠습니다. 제독이라는 최고위 장성의 위치가 그를 완전히 변모시킨 게 분명합니다. 미래의 영광 앞에 그의 두려움은 멀리 사라졌을 겁니다. 그러나 넬슨의 봉쇄를 뚫기 위해 툴롱에서 대기 중이던 빌레이브는 그런 영웅주의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네크레에게 이렇게 썼죠. 난 이 함대 사령관이 되고 싶지 않다는 걸 자네에게 상기시키고 싶었네. 그리고 내 목표는 영웅이 아니라 쓸모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네. 이런 말을 하게 돼 유감스럽고 당혹스럽지만 자네에겐 주저없이 말할 수 있다네. 1805년 1월 18일 빌레이브는 툴롱을 벗어나려는 첫 번째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태풍이 불어오는 바람에 함선만 잃고 말았죠. 프랑스 해안도 벗어나기 전에 실패한 빌레이브는 데크레에게 사임 의사를 전합니다. 이런 재난이 계속되는 걸 보니 어떻게 해서든지 유럽의 조롱거리가 되는 걸 피하고 싶네. 그러나 데크레는 빌레이브의 의사를 나폴레옹에게 전달하지 않았습니다. 데크레는 정치가이며 조정 대신이었습니다. 그는 나폴레옹을 기쁘게 하길 원했기 때문에 친구인 빌레브의 일을 덮어둔 것입니다. 3월이 되자 빌레브는 마침내 툴롱 봉쇄선을 뚫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이집트로 간다고 믿은 넬슨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항로를 잡았죠. 빌레브가 서인도 제도에 도착할 무렵 사퇴 의사를 알지도 못했던 나폴레옹은 다음과 같은 편지를 보냅니다. 세상의 운명은 제독이 본국으로 안전하게 돌아오는 데 달려 있어. 이번 작전으로 제독의 이름은 영광스럽게 기억될 것이요. 빌레이브는 마르티니크 섬에 도착하는 데 성공했지만 나폴레옹의 격려에 오히려 당황하고 맙니다. 그는 다시 데크레에게 편지를 씁니다. 황제 폐하께서 이렇게 확신에 차 프랑스의 전 해군과 동맹국 해군의 지휘권까지 내게 맡기는 영예를 내리셨지만 난 가장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 처했다는 구속감만 느낄 뿐이네. 심지어 하늘마저 내 뜻을 저버리는 것 같아. 1805년 6월 3일 넬슨이 마침내 서인도 제도의 바베이도스에 도착했습니다. 빌레이브는 바로 그 다음날 기술을 유럽으로 되돌려 넬슨의 허를 찌르는 작전을 감행하죠. 그러나 나폴레옹도 빌레이브도 런던에 있는 한 노인이 파놓은 함정에 빠졌다는 걸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1804년) 바람경은 프랑스 해군의 몰락을 계획하고 영국 침략을 막기 위해
은퇴 생활을 접고 현역에 복귀해 있었습니다. 당시 바람경은 거의 80에 가까웠지만은 자신의 능력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 9개월 동안 기본 전략을 수정하지 않은 채 해군을 훌륭하게 이끌었습니다. 두 개의 주력 함대와 그 사령관인 콘월리스, 넬슨과 함께 프랑스 함대가 움직이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일어날까를 연구하고 사령관들을 도와 대응할 계획을 짰죠. 바람은 두 사령관이 적임자임을 꿰뚫어보고 있었습니다. (1805년 7월 22일) 카리브해를 떠나 귀국길에 오른 빌레이브는 바람의 함정 속으로 돌진해 갔습니다. 로버트 콜더경이 지휘하는 영국 함대가 브루타뉴 해안의 피니스테르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죠. 바람경은 프랑스와 스페인의 대서양 연안을 감시하고 있던 함대를 한데 소집해 전부 콜더경의 지휘 아래 모이게 했습니다. 빌레브가 북쪽으로 향할 걸 미리 알고 그를 중간에서 막기 위해서였죠. 영국 함대와 마주친 빌레브는 배 두 척을 잃었지만 비관적인 성격의 그는 안전한 길을 선택해 스페인 북서부의 코루냐 항으로 퇴각합니다. 돛대와 돛을 비롯해 모든 장비가 나쁜 데다 장교와 수병들까지 형편없습니다. 병으로 쓰러지고 있어요. 심각합니다. 콜더경과 전투를 치른 후 빌레브 쪽의 환자와 부상자 인원은 800명이 넘었습니다. 물론 그 자신도 신장병으로 몹시 아픈 상태였고요. 아주 고통스러워했죠. 빌레브의 상황은 안 좋았습니다. 함장들은 전투 경험도 없고 전술에 관해서도 모릅니다. 아무것도 모를 땐 그저 맨 앞쪽에 사람이 하는 대로 따르는 수밖에 없죠. 이제 우린 유럽에서 웃음거리로 전락했습니다. (8월 3일) 나폴레옹은 군대와 함께 볼로뉴에 주둔해 있었습니다. 서로 신뢰하는 제독들과 함께 일한 바람과 달리 나폴레옹은 바다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프랑스의 해군 제독들은 암담한 상태였죠. 하지만 나폴레옹은 자신에 차 있었습니다. 영국은 그들의 머리 위로 무엇이 드리워져 있는지 모를 것이다. 우리가 12시간만 도보 해협을 장악할 수 있다면 영국은 이제 끝이다. 빌레이브는 코루냐를 출발해 마지막으로 북상하려는 시도를 합니다. 그러나 8월 15일 저녁 그의 함대는 영국의 전함과 프리깃 함을 발견합니다. 지나가던 덴마크 상선은 빌레이브에게 그 배들은 큰 함대 일부라고 말했지만 사실 배는 단 2척뿐이었죠. 하지만 사실의 진위도 확인하지 않은 채 빌레이브는 남쪽의 카디스로 항로를 변경합니다. 이제 영국 침공은 다 허사였죠. 그때까지도 나폴레옹은 빌레이브의 함대가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점차 상황을 파악하게 된 후 분노에 휩싸여 네크레에게 편지를 씁니다. 장관의 소중한 친구 빌레브는 브리키탐 한 척도 지휘하지 못할 위인이요, 해군에서 쫓겨나는 게 마땅하오. 한편 바람은 영국 최고의 해군 제독 넬슨에게 빌레이브를 섬멸하란 명령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제독은 적군을 쫓아 카디스로 돌진하시오. 이제 빌레브는 두 가지 골칫거리에 직면했습니다. 바다에서 접근해오는 넬슨과 파리에 있는 황제 나폴레옹이었죠. 빌레브의 진짜 문제는 넬슨이 아니었습니다. 넬슨에게 도저히 이길 수도 없었지만 나폴레옹을 만족시킬 수는 더더욱 없었거든요. 빌레브는 불가능한 임무를 맡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나폴레옹을 실망시킨 빌레브의 죄는 너무 컸죠. 나폴레옹의 분노가 두려웠던 빌레브는 다시 네크레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난 불안한 심정으로 황제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네.
자네가 내게 전달해야 할 황제의 결정이 위로가 필요한 것일지 아니면 내 생의 최악의 불운이 될지 정말 걱정이 되는군. 나폴레옹의 처벌은 무자비했습니다. 느클에게 전달한 명령은 프랑스 해군 역사상 가장 모욕적인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황제 폐하께서는 부제독인 로질리를 카디스에 있는 동맹국 함대 사령관으로 임명하시고 자네에겐 파리로 돌아와 이번 작전의 실패에 대해 해명하라고 명령하셨네. 떨리는 손으로 써내려간 느클의 편지는 20군데나 고친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느클은 나일 전투에서 같이 살아남았던 동지이자 오랜 친구를 저버렸고 빌레브는 이로 인해 충격에 빠졌습니다. 내 자신이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란 걸 보여주지 못하는 게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난 내일 항해에 나설 겁니다. 자포자기한 심정에 빠진 빌레브는 필사적인 상태에서나 할 만한 행동을 저지르게 됩니다. 나폴레옹으로부터 너무 심한 모욕을 받은 나머지 지나치게 신중하고 회의적이었던 그가 이젠 차갑고 확신에 찬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그 역시 분노했던 거죠. 1805년 10월 19일 빌레브는 지난 12년간 보여왔던 성격과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으로 카디스를 향해 떠났습니다. 그리고 이틀 후 스페인 동맹군과 함께 트라팔가 고제에 도착합니다. 트라팔가 해전은 역사상 가장 전사자가 많은 해전이었습니다. 닐스는 1,700여 명, 프랑스와 스페인은 5천여 명의 병사를 잃었죠. 프랑스 병사들은 지금도 군복에 검은 타이를 매는데 트라팔가 해전의 전사자를 애도하는